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자궁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이 태어난 35살 여성에게 지난 1월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했는데 10개월째 경과가 좋아 현재 임신을 준비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심각한 보건상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외로움 극복을 위한 위원회는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우며 비만이나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은 지열 발전 사업에 따른 촉발 지진인 만큼 피해 시민들에게 국가와 포스코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인데 나머지 포항 시민 45만 명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단순 업무를 대체했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은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학력, 고소득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상위 20%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린 가운데 덕유산 정상 부근에는 하루 사이 최대 32cm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눈은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 결빙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전담 국제위원회도 출범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비베크 머시 미국 의무총감과 아프리카 연합 청년 특사인 치도 음펜바가 이끄는 사회적 연결위원회는 각국의 인구와 기후 전문가 등 11명이 참가해 3년간 운영됩니다. WHO의 국제위원회 출범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 심각해졌을 뿐 아니라 이 문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가디언은 짚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우며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자궁을 성공적으로 이식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10개월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현재 임신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다학제 자궁 이식팀이 지난 1월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35살 A씨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친어머니의 자궁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지난 1월 재이식에 성공해 현재 시험관 시술 임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궁 이식 수술은 지난 200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시도됐지만 자궁 안착에는 실패했고 2014년 스웨덴에서 자궁 이식과 더불어 출산까지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궁 재이식 사례는 이번이 세계 처음입니다. 2024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전문가들이나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이 없었지만 변별력은 높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문성 수능출제위원장은 시험 시작 전 이번 수능에 킬러 문항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에서 킬러 문항이 아니란 판단을 받을 때까지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수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킬러 문항 요소가 있다라고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100% 받아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 소위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EBS 현장 교사단과 주요 입시 업체들도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은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 수험생들도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킬러 문제는 킬러 문제다. 이번에는 구분이 사라져서 그냥 다 하나같이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들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 좀 제일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킬러는 배제했다고 하는데 좀 난이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교육과정 밖의 문제들이 사라진 것 뿐이지
난이도는 그냥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친숙한 지문이 많았음에도 정작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불국어라던 9월 모의평가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학의 경우 과도한 계산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9월 모평보다 까다로워져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9월 모의평가와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의 변별력까지 갖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최상위권에서 느끼는 거는 이번 9월과 수능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영어 역시 1등급이 4%대에 그쳤던 9월과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수 모두 어려워서 변별력 확보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2, 3등급 학생들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수능 시험 당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알람을 실수로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능 당일 1교시 국어 시간에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수학 영역이 끝난 뒤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답안 작성을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만 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작성된 답안지를 수정하지는 못하도록 해 수험생 학위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수동으로 종을 울리다가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자체 조사를 마친 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겨울 추위 속에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눈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12일, 평년보다 3일 빠른 것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오후부터는 내륙으로도 유입되겠다며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충청과 호남 지방에 최고 10cm의 큰 눈이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밤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대관령 기온이 영하 10도,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첫눈이 관측된 덕유상 정상 부근에 하루 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16일 오전부터 17일 새벽 4시까지 덕유산 향적봉에 내린 적설량은 32cm로 측정됐습니다. 16일 밤 사이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길이 미끄럽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며 안전장비를 착용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here is some volcanic activity going on, very high activity, so we had to take measures and evacuate the whole town. The town of Grindavik is 3,800 people, and now there's no one living here, from 3,800 to 0. Everyone is really concerned about their home and the things they own. We already have some homes that are completely damaged because of the earthquakes. We're allowing people to go for 5 minutes into each home. One person from each home goes 5 minutes and grabs all the necessities they need. No idea when we'll be able to return.
We are now getting home to trying to save a few things of our properties. We have a home here, we have a company, and we are about to lose everything. And that's the situation we are facing now. Þú ert ekkert að vera að taka þessa kerru, Berglind? Nei. Ok. En viltu taka bóka?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더 마블스입니다. 마블 시네마 유니버틱, 이 MCU의 올해 마지막 영화이자 마블의 여성 히어로죠. 캡틴 마블의 두 번째 솔로 영화인데요. 여성 히어로가 팀을 이룬 이 더 마블스, 우주는 물론이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부진을 겪고 있는 MCU까지 구해낼 수 있을까요?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스위칭 액션입니다. 이 빌런은 우주를 파괴하고 또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슈퍼히어로가 나선다. 이 간단한 서사는 이 MCU의 뼈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더 마블스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초능력을 쓸 때마다 뜻하지 않게 바뀌는 스위칭이라는 설정이 영화의 재미를 살려줍니다. 점프 포인트 이상 반응을 조사 중인 모니카 램보. I'm gonna get you some readings, Fury. Hello? Hello?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만진 그 순간. Is this an Avengers test? 서로의 위치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후 모니카 램보와 미즈 마블인 카밀라 칸 그리고 캡틴 마블까지 세 사람은 초능력을 쓸 때마다 수시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What is happening to me? I can manipulate light energy, and you... I could totally show you. No! 이런 스위칭 현상은 캡틴 마블로 인해 자신의 행성과 종족이 위기에 처했다 믿는 새로운 빌런 다르벤 때문이었습니다. You took everything from me. And now I'm returning the favor. 빛을 다룰 수 있는 세 사람은 다르벤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우기로 하는데요. 우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르벤과의 결투를 펼치게 됩니다. Higher. Further. Faster. 올해 개봉한 MCU 영화는 3편입니다. 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는 사실 흥행과 비평 모든 면에서 실패를 했고요. 그나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로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더 마블스 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개봉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매출액이 4,700만 달러에 그쳐서 출발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이 기록은 MCU 영화 33편 중 역대 최저인데 개봉 첫 주 전 세계 총 수익이 1억 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마블 민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에선 어땠을까요? 이 개봉 당일 10만 명을 넘기지 못했고요. 누적 관객 수가 50만 명을 넘기자마자 박스오피스 3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개봉 당일에만 100만 명을 모았던 이전 작들하고 비교해보면 참패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개봉 이후 실제 관람객들의 혹평까지 이어지면서 입소문에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MCU 공화국이었던 지난 10년의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혹평과 흥행 실패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위기의 MCU입니다. 이 MCU 영화가 어벤져스 이후로 관객들을 극장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겼던 건 각각의 영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언맨이 죽고 타노스가 사라지면서 이 MCU의 강력한 동력은 잃어버렸고요.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와 극장판 영화와의 연계성을 높여놨던 페이지 4의 MCU 세계관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MCU 영화는 조금 불친절한 영화가 됐습니다. 마블스는 다행히도 전작을 꼭 보지 않아도 영화 자체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히 이해하려면 4편의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다르벤의 행성이 황폐화된 이유, 또 크리족과 스크롤족이 누구인지,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1편인 캡틴 마블을 봐야 하고요. 카밀라 칸이 누구인지, 어쩌다 히어로가 됐는지 등은 이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6편짜리 드라마 미즈 마블을 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완다비전, 시크릿 인베이전, 호크아이까지 모두 봐야 이 영화의 쿠키 영상까지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팬이라면 또 박서준의 MCU 합류가 무엇보다 기대됐을 텐데요. 박서준이 맡은 야한 왕자는 영화 시작 1시간쯤 뒤쯤에 등장해서 5분 난집 나오는 게 끝입니다. 영화에서 나름 존재감이 있다는 평도 있지만 우참 챌린지였다라는 혹평까지 있는데요. 사실 박서준은 영화 기생충에서도 특별 출연을 하면서 5분 정도 등장했었는데 이때 굉장히 짧지만 확실한 캐릭터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분량 자체라기보다는 휘발성으로 배우를 활용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에서는 이 알란나 그리고 프린스 앤이 캐롤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그 과정에 있는 인물과 장소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잠깐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더 마블스의 스토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블의 신작이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더 마블스를 살펴봤는데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인공 캡틴 마블이 사실 타노스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지닌 슈퍼 히어로잖아요. 네. 특히 팔에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발사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에너지의 정체는 뭘까요? 네, 이 에너지 캡틴 마블이 내는, 그리고 또 캡틴 마블을 포함해서 이번 더 마블스에 나오는 여성 히어로들은 빛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에너지로 좀 분출이 되려면 플라즈마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4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고온이랑 아주 강력한 전자기 힘에 의해서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를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흔히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라고 하면 우리가 뭐 번개, 오로라, 그리고 네온 사인 등 같은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태양 표면 그리고 우주 공간의 에너지가 90% 정도 또 플라즈마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무한한 에너지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플라즈마 상태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캡틴 마블을 포함한 이 더 마블스에 나오는 여성 히어로들이 이 아무래도 플라즈마 상태의 에너지를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오로라나 뭐 네온 사인 같은 것을 보면 이 플라즈마 상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색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기체 분자에 따라서 각각의 플라즈마 상태가 됐을 때 각각의 색을 고유의 색을 발현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네온가스의 경우는 빨강색, 뭐 헬륨은 연보라, 수소는 파랑, 질소는 분홍 이런 식으로 특유의 색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 캡틴 마블이 에너지를 쓸 때 몸에 붉은색과 푸른색의 빛이 감돌게 되거든요. 이건 역시도 이런 이 플라즈마의 기본 성질을 좀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마블스 영화에서 이제 에너지를 플라즈마 형태로 쓰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현실에서도 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영화에서처럼 뭐 신체에 에너지를 담고 있다가 강력하게 무기처럼 쓰는 거는 뭐 당연히 네. 불가능하겠지만 원리적으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잘 가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입자 가속기처럼 빔 형태로 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보낸다면 무기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게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나 구상했을 때 가능할 것 같은 거지 잘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현실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뭐 무기나 에너지, 뭐 핵융합 이런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뭐 살균이나 어떤 이제 뭐 미용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핵융합이라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방어 무기, 충격파를 제어하는
하는 방어 무기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아주 강력한 fem토초 레이저를 개발을 하고 이 fem토초 레이저를 공기 중에 쏴서 이 적의 전자 장비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드론과 같은 전자 장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기술들을 현재 개발 중인데, 이때 이 강력한 fem토초 레이저를 쏜 방향에 공기 중에 있는 그 스캔을 하게 되면 이 플라즈마 방패 구조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에너지 벽이 생겨가지고 드론이 오지 못하고 이 드론의 어떤 신호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플라즈마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캡틴 마블이 사실 그 사기캐다, 우리가 이렇게 사기 캐릭터다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왜냐면 우주 공간을 뭐 아무런 장비 없이 날아다니고 또 힘도 굉장하고 또 움직이는 속도도 거의 빛의 속도에 맞먹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날아갈 때 항상 뒤에서 빛이 나오던데 이런 것도 플라즈마 에너지로 이렇게 추진력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그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단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이 에너지가 빠르게 날아가는 이 추력의 에너지로서도 이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실제로 기술 개발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켓이나 항공기 추력을 쓸 때 우리가 화학 연료를 쓰는 대신에 이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연구가 개발 중인 건데요. 네. 이 플라즈마 로켓 엔진은 기존 화학 추진제보다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그리고 연료 소모를 적게 하면서도 에너지를 강력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엔진 안에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가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전기장을 계속 가해가지고 플라즈마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많은 양의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만도 아주 전력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엔진 전체의 추력과 속도가 결국에는 떨어져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내기 어렵다, 이런 결과 때문에 이제 지금 실용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2021년 미국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파티마 에브라힘이 그 박사가 네. 새로운 방식의 이 플라즈마 로켓 엔진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핵융합 실험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 방식을 좀 엔진 개발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알려져 있던 플라즈마 로켓 엔진은 전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두는데, 핵융합 발전 방식을 그대로 착용해서 자기장 방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갇힌 상태에 있는 초고온도의 플라즈마가 플라스모이드라는 아주 고밀도의 플라즈마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네. 이거를 활용하면 이 로켓 추력을 기존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이제 논문에서 계산해 본 바로는 한 10배 이상 로켓 추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들어가야 되는 가스, 그러니까 기체로 만들어서 플라즈마로 만드는 가스보다는 다양한 연료를 활용을 해서 이 플라즈마 엔진을 만들 수 있고, 또 추력을 조금 더 섬세하게 추력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식을 사용하면 플라즈마 로켓 엔진이 좀 더 상용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현 가능성도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결과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더 마블스, 그리고 이런 히어로들이 쓰고 있는 플라즈마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 더 마블스, 그러니까 이제 마블 영화들 보면 끝나고 꼭 쿠키 영상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여러 개 있을까요? 네, 쿠키 영상이 이번에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쿠키 영상이 네.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배우진들의 모든 스텝 스크롤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예전에는 그 쿠키 영상이 하나 네네네.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극장을 지키진 않으셔도 됩니다. 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집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두 번째 시험 비행 발사를 하루 연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두 번째 시험 비행을 위한 발사가 이번 주 토요일 18일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미국 중부 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20분간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그리드핀 액추에이터 교체가 필요해 발사가 토요일로 연기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부품은 로켓의 비행 제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잠정 발사 예정일을 17일로 잡았고 미 연방항공청의 최종 승인이 15일 이루어지면서 17일 발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해온 우주선이며 길이 50m, 직경 9m로 우주선 안에 150톤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과 산업 곳곳에 스며들면서 머지않아 사라질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가 학력과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일자리 대체한 것과 달리 AI는 고학력, 고소득자들의 일자리를 더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올리면 모의 면접을 진행해주고 업무에 쓸 코딩을 뚝딱 내놓는가 하면 알아서 상업용 광고까지 제작해줍니다. 인공지능, AI가 더 발달한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될까? 한국은행이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개별 직업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해봤습니다. AI 노출 지수 상위 직업은 환경, 화학,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기관사, 발전장치, 상하수도 재활용품 처리 장치 조작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의사, 한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등장했을 땐 기관사, 가사도우미, 환경미화원, 하역 근로자,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을 땐 촬영, 음향, 영상기사, 검표원, 재단사 등의 업무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과 대비됩니다. AI 같은 경우는 반복적 육체적 업무를 대체했던 과거 기술인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는 다르게 비반복적 인지적인 분석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는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가사도우미, 집배원, 성직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대학 교수, 영상 공연 관련 종사자, 경비원 등은 노출 지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지수 상위 20%에 속해 대체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AI 시대에도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은 여전히 중요한 전문 기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기술과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이른바 소프트 스킬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팀은 내다봤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오늘 오전 전국 곳곳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이 마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일부 구와 인천, 경기 화성 등 전국 곳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각종 서류 발급이 중단돼 업무가 지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들이 로그인할 때 검증하는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무원용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데 인증서 검증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일단 해킹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꼭 이맘때였죠.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가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바닥이 흔들리자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휘청입니다. 벽이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유리는 박살났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밝혀진 원인은 지열발전소. 지열발전 사업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한 것이 지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포항 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5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열 발전으로 인해 지진이 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긴 재판 끝에 승소한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게 된 만큼 물리적 피해 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3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적, 물적 측면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포항 시민 45만여 명도 소송을 통해 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내야 할 위자료는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1심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이상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 시민 1명에 1,000만 원씩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해 정부 조사단이 지열 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소송인단은 5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친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1배럴에 73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전 발발 이후 멈출 줄 모르고 치솟은 국제유가. 이란이 가격 결정력이 높은 이슬람 국가들의 이스라엘의 석유 판매 금지를 촉구하면서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 우려가 커지기까지 했습니다. صادرات هر گونه نفت به سمت اسرائیل و هر پروژه‌ای که بین کشور اسلامی با رژیم جدید اسرائیل وجود داشته باید فوراً متوقف بشه. 이렇던 국제유가가 두드러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1배럴에 72달러 90센트로 전날에 비해 4.9% 하락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4.6% 내려 1배럴에 77달러 42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지난 7월 6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경기 지표가 보여주는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가 줄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You mentioned that in the last 2 weeks of October, they saw traffic and demand decline more rapidly. 지난달 제조업 생산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뜨거웠던 고용 시장도 조금씩 식고 있다는 데이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86만 5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3만 2천 건 늘어 8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원유 재고량은 는 반면 수요는 줄었고 중국도 지난달 원유 정제량이 9월에 비해 2.8% 감소해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수요 둔화도 국제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도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3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전통시장은 30만 1,000원, 대형마트는 좀 더 비싼 36만 6천 원 수준인데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 탓에 채소 등의 수급 불안이 컸지만 가을 이후 주요 재료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로 가격이 폭등했던 천일염은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며 오름세가 가라앉았습니다.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0,000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의 시중 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하여 공급합니다. 10kg 기준으로 시장 가격은 3만 원입니다만 1만 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4,000원, 작황이 좋았던 무는 한 개에 1,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마늘 역시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10% 정도 내렸습니다. 가격이 치솟았던 고춧가루 역시 김장을 앞두고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일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지원 예산도 늘린 만큼 비용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김장 비용은 3년 연속 하락했는데요. 농수산물 할인 지원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 그리고 대형마트 할인 행사 등 각종 추가 할인을 적용하면 지금 예측 물가 수준보다 20% 가까이 더 저렴하게 김장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올해 김장 적기는 평년보다 이틀에서 나흘 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과 중부지방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남부지방은 12월 초에서 12월 중순이 김장하기 좋은 때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홍해 인근 사막에 건설되는 미래형 신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가 한국의 여러 기업과 협업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사막의 꿈이라고 불리는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미래 건축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저희도 보도로 정말 많이 전해드렸는데 어떤 건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제는 뭐 너무 잘 알려진 이름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실권자인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진행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빈 살만은 저에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소유자로 더 익숙한 이름인데요. 이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44배 크기인 26,500제곱킬로미터의 사막과 이 산악 지역을 초대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총 사업비만 약 67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빈 살만은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태양광과 풍력, 그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신도시로 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더 라인과 생태관광 산업도시 트로제나, 휴양도시 신달라, 최첨단 해양산업도시 옥사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예, 방금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게 사우디 비전 2030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네, 사우디 비전 2030은 기존 석유 산업에 의존했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보다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비석유 부문을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해서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적으로 국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왕국 전역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경제 다각화를 지향하는데요. 더불어서 국가의 이미지 또한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육과 보건, 문화예술 또는 여성의 인권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청사진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세계 15위 경제대국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옴시티가 스마트시티이기도 하지만 친환경 건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친환경 건물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네,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투입되는데요. 친환경 건축물이란 설계와 건설 또 운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건설에 들어가는 재료를 재활용 가능한 목재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건축물 내부와 외부에 녹색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에 식물을 활용하면 이 여름에는 건물이 시원하게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직 구조로 구성되는 더 라인이 주거와 상업 지구를 만들어지는데요. 이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용되는 그야말로 자급자족 도시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 네옴시티는 인구 100만 명을 수용하고 장기적으로는 1000만 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건설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2년 네옴시티 더 라인 사업 중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컨셉이나 규모가 또 세계 건축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네옴시티를 보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유현준 건축사무소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옴시티 계획의 여러 부분이 일리가 있지만 또 일부는 우려가 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초호화 미러 라인인 더 라인의 경우 500m 높이의 굉장히 긴 건축물인데 이 내륙의 직선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풍압이 우려된다고 했고요. 차라리 풍력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옴시티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계획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서 사용하는 담수화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화석 연료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우디의 계획 중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공장의 실태 등을 봤을 때 과연 이 목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미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딱 보기만 해도 사실 정말 이게 지어질 수 있을까 싶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더 라인이라는 그 디자인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곳 외에도 다른 곳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 라인을 포함해서 옥사곤이나 또 트로제나 신달라 등 각각 혁신적인 계획과 컨셉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달라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나중에 합류가 됐습니다. 네. 2024년 개장 목표로 다른 건설 단지들보다 이른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럭셔리 휴양 관광지 컨셉으로 뛰어난 자연 관광이 특징입니다. 건축가 루카 디니가 이 신달라 섬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해마 형태를 한 섬으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고 또 그린 수소 플랜트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 홍해 최초의 요트클럽 목적지 또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거북이 형태를 하고 있는 판게오스라는 초대형 요트는 폭 650m, 길이 600m로 콜로세움의 2배 크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태양전지 패널을 이용해서 청정 에너지를 생성하는 요트로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피에르 파올로 라자리니가 설계했다고 합니다. 네, 그 네옴시티에 있는 더 라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네옴시티만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건축 프로젝트들이 다른 곳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네옴시티가 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다른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도 많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는 사우디 다운타운 컴퍼니, 또 로신, 또 무함마드 빈 살만 비영리 도시 등이 있습니다. 우선 사우디 다운타운 컴퍼니는 이 사우디 전역에 12개 도시를 새롭게 만든다는 목표에서 시작되는데요. 주택, 관광, 유통 등의 산업 인프라를 개선해서 이 각각의 도시 문화를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무려 12개의 도시가 포함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또 로신이라는 사우디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주택 소유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주택 약 40만 채를 건설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또 주택만 지어지면 안 되겠죠. 850개의 모스크와 2,400여 개의 학교, 그 외에도 환경을 위한 1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개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무함마드 빈 살만
개발한 비영리 도시, 이건 뭔가요? 네, 제가 참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세계 최초의 비영리 도시이고요. 이 도시는 빈 살만 왕세자의 개인 자본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리야드라는 지역에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과 자선단체 또 사업 인큐베이터를 위한 장소라고 하는데 이 대학과 컨퍼런스 센터 또 과학박물관, 미술관 등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등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시설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면적의 44%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녹지로 조성된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사막이 떠올랐는데요. 앞으로 변화할 네옴시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음파 내시경으로 유의미한 췌장암 조직 표본을 얻으려면 미세 바늘의 굵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박재근 교수팀은 초음파 내시경으로 채취한 췌장암 조직 표본 190개의 특성을 조사한 뒤 맞춤형 암 패널을 활용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사 바늘의 굵기가 두꺼울수록 더 많은 DNA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190개의 표본 중 두꺼운 바늘로 채취된 표본의 63.2%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 성공했지만 얇은 바늘로 채취된 표본에서는 38.8%만이 검사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췌장암의 경우 적절한 조직 표본이 부족해 표적 치료법 발견이 늦어졌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초음파 내시경만으로 췌장암 조직 표본을 얻는 조건이 밝혀져 수술할 수 없는 환자도 표적 치료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영하 15도의 혹한 기후에서 활용 가능한 콘크리트 시술 기공과 인공지능 동절기 시공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팀은 구성재료 선정과 다양한 역학적 성능 검증을 통해 동절기에도 건설 시공이 가능한 고성능의 콘크리트 배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초기 응결 시간을 기존 대비 16% 단축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하루 만에 거푸집 탈형 강도 이상인 19.6메가파스칼을 확보했으며 기존 공법의 문제점인 국부적인 온도 집중 현상도 해소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영해 예기치 못한 기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AI 기반 동절기 시공관리 시스템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K웨더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K웨더는 지난 1997년 기상산업에 진출한 국내 민간 기상정보 시장의 대표 기업으로 4천여 개 업체에 기상 콘텐츠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공간 청정 제품과 공기질 관리 서비스 등 사업 모델을 확장했습니다. 또 단순히 공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공기 상태가 나쁠 경우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환기 청정기를 함께 제공하는 AI 환기 청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웨더는 정확한 날씨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공기 지능 환기 청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의 실내 날씨를 맑게 만들기 위해 상장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6G 위성통신기술 선점을 위해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과기정통부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 협약의 후속으로 두 기관은 현재 공동 추진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사업과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승찬 애트리 원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6G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우리나라 위성통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해진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커 보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이 적어져 더 외로워지고 특히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돌연사,
고독사의 위험도 커지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자주 안부를 묻는 따스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